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의 김윤신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가을 탄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원치 않는 우울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이나 기온의 변화가 커지는 환절기에 특히 우울증이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 첨단병원 정신과 이병회 원장님을 모시고 우울증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회입니다. 환절기 증후군,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맘때쯤이면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주부들께서 많이 오십니다. 네네. 한 2주 전부터 명절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네. 최근에는 식기가 아무리 발달하고 부엌이 발달해 있어도 네네. 안에서 있는 특히 시부모 아니면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가정 네네. 불화가 많죠. 네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는 상당히 많이 오시죠. 네. 친한 가족이라도 종종 만날 때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척보다는 주위 사람이 더 편한 세상이 이제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창밖을 골똘히 내다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 보이세요? 네네. 네. 어떤 분은 남성을 또 많이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 같은 화면을 보고도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분은 뭐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보는 거와 똑같이 느끼는데요. 어떤 분은 뛰어내리려고 하는 남자나 또는 여성으로 보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우울증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있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고의 문제가 상당히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기차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차 레일은 정해진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기차가 역무원이 방향을 틀어놓으면 이 기차는 의지대로 가지를 못하고 역무원의 방향대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는 이렇게 밝게 생각하지만 우울증을 가진 환자분들은 이걸 보고 어둡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차이점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우울하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자주 쓰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하다는 것과 우울증의 차이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뭐 혹시 우울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종종 우울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변화를 하십니까? 어떤 대처를 하십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네. 보통 우리가 우울하게 되면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어때, 커피 한잔 할까? 차 한잔 할까? 술 한잔 할까? 네.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응합니다. 네네. 내가 우울하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네네. 사람하고 만나는 그조차도 이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노력을 합니다. 저희 정신과 의뢰 오신 분들은 서너 번은 의뢰 앞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십니다. 네. 사회에서 우울증이라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네. 정신과 치료받는다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집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합니다. 명상을 하든 종교 활동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술을 먹든 그러다가 좋아지는 건 우울하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그래도 안 되면 오십니다. 이때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의학적 전문가의 도움이 요하는 상태를 맞습니다. 우울증으로 네.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우울증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걸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여자분이 우는 표정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여자분들 특히 울음이 많습니다. 네.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울게 됩니다. 네. 전화를 받다가도 울고 이야기하다가도 웁니다. 저희 진료 현장에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어오시거든요. 네네. 제가 여기 와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과는 처음입니다. 그럼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네네. 대부분의 분들은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느 정도 무의식이 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진료 현장에 오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런 감정들이 우울해지면서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저게 왜 웃기지? 뭐 다른 사람들은 왜 웃지? 저게 무슨 내용인데 웃기지?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슬픈 감정 네,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식탁에 앞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게 되지만 실상 이 밥을 먹으면 모래알 씹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식욕이 감소 또는 증가하게 됩니다.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폭식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은 특히 살이 찝니다. 네, 그렇죠. 그럼 또 살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력해집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요. 네, 네. 아침에 왜 이거 잠을 자도 피곤할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식욕과 수면은 양극단의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자기가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과에서는 진단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의학적 진단 기준 중에 매일 지속되는 우울과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체중 감소, 식욕 감소 또는 증가, 불면이나 과다 수면, 네네.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 네. 그리고 뭐 죄책감, 무가치감,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이 감소하거나 자살 사고 이 중에 5개를 포함하면서 2주 이상의 이런 감정이 지속될 때 저희는 우울증이라 하고요. 네네. 심리 검사는 간단한 자가 보고형부터 투사형까지 상당히 많은 진단 검사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지만 그 기간이 2주 정도 일정한 기간 지속되는 때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이런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년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아, 우울증이요? 예. 그런데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학업이나 직업 문제가 생깁니다. 네. 못 네, 나갑니다. 그렇죠. 네. 학업이 저하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또 하나가 신체적인 증상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심근경색은 약 5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 보통 우리가 치사율을 하는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알코올로 어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먹다가 네. 알코올 중독, 네. 약물 중독 이런 또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개인적인 고통 및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보통 보면 정상을 이제 저희가 100으로 잡았을 때 네. 우리가 말하는 저도 척추 질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척추 질환도 실상은 90에서 9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도 90 정도 됩니다. 그러나 네. 우울증은 그에 비해서 85를 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급한 질환보다 우울증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감소시킨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인한 생활의 활동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동반되는 질병도 또 있어서 예. 더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의 발병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구 집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또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의 빈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빈도수는 어떻게 보면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남자 같은 경우는 평생 3.6% 정도, 여자분들은 7.6%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분들이 대충 한 2배 이상을 남자의 2배 정도. 남자의 2배 이상을 네. 아프게 되는데요. 어떤 연구에서는 15에서 20%까지 나오는 집단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사회 경제적 또 직업적 아니면 교육적인 수준에 따라서 네, 상당히 네. 많이 달라지는 네, 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의 증상은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먼저 소아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특징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경우를 보더라도 네. 굉장히 그 반항적인 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과연 사춘기일까? 네. 아니면 네. 우울증 증상일까? 네. 이걸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하자면 걱정이 되시면 정신과 오기가 좀 힘들죠. 아이를 그렇죠. 정신과에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큰 결정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검사를 해보면 아이가 정당한 사춘기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를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데리고 와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우울증 증상은 짜증이나 반항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걱정되는 증상이네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병원에 성적자로 내원한 고등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33%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우울한지 우울해서 성적이 떨어져 있는지는 네.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울 증상을 또 회복시키면 성적은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학교 가기 싫거든요. 네. 배 아프죠. 머리 아프죠. 뭐 손발이 아프죠. 어쨌든 또 설사도 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가 진짜 아픈지 어쩐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신체적인 증상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제 비행이 늘겠죠. 가출도 늘고요. 약물을 또 많이 씁니다. 네. 특히 알코올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산병이라는 질환이 생깁니다. 성적이 많이 이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서적인 불안을 호소하는 네. 이런 고산병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약 2 내지 3%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더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나가면 3분의 1 정도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미국은 약 5명 중에 1명이고요. 네. 여자애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왜 그럴까 이제 보면 답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키는 크죠. 네. 훨씬 큽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를 능가했습니다. 네. 위에서 이제 쳐다보고 저는 올려다보는데 네. 아이의 인지는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니 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언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아를 개발하겠습니까? 자아가 안 따라주죠. 호르몬은 변화하죠. 뭔가 왕성해지는데 네. 안채만 놓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역할을 확대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확대라는 것도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이 많고 적응을 하기에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네. 많아지는 거죠. 청소년기에 반항에 비행에 성적 저하까지 초래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인 만큼 선생님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학교는 자주 찾아가 보십니까? 거의 못 가봤는데요. 이게 문제죠. 네. 집에서 보는 건 거의 10시, 12시에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6시, 7시에 나갑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또 못 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건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의욕이 없어. 네. 혹 혼자 이런 네. 아이 증상이 있는지를 꼭 학교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갑작스런 의욕의 저하를 보이거나 평소하고 다른 반항 행동을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부모님과의 연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우울증은 시기적인 특성상 자살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큰 걱정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례로 그 자살을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저희 외래 현장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충고를 하죠. 네네. 제2의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치료나 또는 네. 입원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우울증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원하겠느냐. 네. 거부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자살 사고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여성분의 7%, 여학생 7%, 남학생의 3%가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특히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어떤 공격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처벌하는 그렇죠. 거죠. 이 적대감이 표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성향과 또 그때는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느낍니다. 성적이 별거야? 아니죠. 성적은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근데 그건 안 되죠. 또 집에서는 너무 능력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죠. 하는 거 보면 네. 천재인데 너는 공부를 안 해. 천재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쉽게 비난을 합니다. 왜 못하느냐? 근데 칭찬은 좀 인색하고 체벌은 또 굉장히 쉽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또 이런 자살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이 관계가 안 됐을 경우 네, 네. 또는 특히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네, 네. 예,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치도 사실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고 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요. 갑자기 아이가 부모에게 도전적 발언을 한다든지 네. 사람과의 접촉을 회피한다든지 일기에 죽음에 관한 내용을 써놨다든지 그렇다고 또 일기를 또 본다는 건 또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지만 또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는 한 번쯤은 부모는 관찰을 해봐야 되니까요. 뭔가 있다 깜짝 놀라거나 무언가를 후다닥 감춘다거나 죽은 친구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약을 또 수집을 한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뭐 감추는 걸 본다든지 갑자기 막 등교를 거부한다든지 하던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아이의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너무 늦게 알기 전에 평소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중년 우울증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년 이제 여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은 이런 우울 감정과 폐경기와 갱년기가 겹치면 허리케인이 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건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렇네. 갱년기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어떤 여성의 어떤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렇게 되면 우울한 기분이 빠졌을 때 일단은 혹시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절망감과 공허감을 많이 느끼고요. 특히 기억력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기억력의 저하를.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자동차 열쇠를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찾는 걸 포기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어서 나타나라고. 이 정도까지 건망증이 상당히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느끼는 그는 공허감, 빈둥지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화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나이가 40에서 55세 사이, 이때는 다른 신체적인 질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발한이 나타나고 홍조가 나타나고 굉장히 귀찮죠. 특히 이제 건조감도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혈기행과 관련된 증상으로서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우울증 증상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 중에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일정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만 이런 홍조나 발한을 많이 느낍니다. 추운 기가 나타났다가 더운 기가 나타났다가 반복된 경향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약 3분의 1에서 우울증을, 폐경기 여성에서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너무 이제 지속이 됩니다. 오래 가고요. 점점 악화가 돼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중년 우울증과 폐경기 우울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년기 남성의 경우는 어떤지 특별한 특징이나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년기 여성분들은 호르몬하고 연관이 많고요. 그렇죠. 남성들은 어떤 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남성성의 상징과 관련된 것들이네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감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압박감, 낮은 성취감,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여성분들과 달리 이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때만큼은 여성보다 자살률이 2배가 증가합니다.
압박감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존심 문제가 또 걸리나 봐요. 그 마음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십니까? 네. 이때 그럼 술을 드시는데 술은 안 드시고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들은 술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네네. 네, 그 다음날 다시 좀 나빠지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같은 중년이라 하더라도 남녀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네.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2세 여자분의 질문이신데요. 저는 가을을 잘 타는 편입니다. 가을만 되면 나른해지면서 무기력해지기 일수인데요. 이것도 우울증의 증상인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가을만 되시면 저는 봄과 가을에 다 그러는데요. 네네. 네. 사람은 계절적인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봄에 좀 우울해지시는 분이 있고요. 가을에 좀 우울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울해지다가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네. 보거나 술을 한잔 하고 나서 그게 바로 잊혀진다면 네네. 그건 우울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이분의 경우에서는 우울증보다는 우울감 정도가 네, 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23세 남자분의 질문이신데요. 우울증이 유전이라는 말이 있던데 저희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어 본인도 우울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질문인데요. 정말로 우울증은 유전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우울증이 있었을 때 자녀분들에게서 몇 퍼센트가 우울증이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죠. 유전자에 의해 전달되는 전달되는 병은 질환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울 경향은 있습니다. 네. 예. 약 2배 내지 3배가 증가는 한다고 봅니다. 그게 우울 증상을 학습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우울하신 분이 계시면 그 우울 감정을 아이들이 학습해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서 네, 그렇다는 말도 있고요. 또는 일란성 쌍생아에서 일치율이 일란성보다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적인 경향은 있지만 우울증이 꼭 나타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광주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클리닉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몇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방송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울증을 주제로 광주첨단병원 이병회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게요. 네. 나이가 먹어지면 좀 해탈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하게 신체 증상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네네. 그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고 병원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집에 가면 또 증상이 나타나니까 무섭다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의존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증상이 신체에 아팠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면 아팠을 때 부모님들이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꾀병이 좀 증가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어르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좀 적어지면 또 아픈 경향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특히 수면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 하시고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15 내지 25%에서 우울 증상을 보이게 돼 있고요. 나이가 증가하면 훨씬 더 증가합니다. 여성분이 심하고요.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보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런데 이럴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살의 빈도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성 증후입니다. 네네. 아, 내가 없어야지 너희들 편할 텐데. 아, 예, 말씀 그렇고 하고, 아유,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나, 행동이 변화하실 때, 갑자기 은행에서 네. 뭐 돈을 정리를 하시거나, 네네. 유산을 정리를 하시거나, 뭐 시체를 이제 기부한다고 하시거나, 네네. 갑자기 이제 유서를 좀 작성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위에 상황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이나 친구의 사망,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와 같은 노년기 우울 증상이 심해지시면 이럴 때는 자살에 대한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체적 질환이 있으면 훨씬 더 잘 걸립니다. 네네.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25%가 우울증 앓고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한 50%, 전체 입원 환자의 약 25%, 그리고 그 파킨슨병이 있을 때는 약 40%의 환자분에서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모호한 신체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는 예. 점, 가족들은 유념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발도 더 잘하신다는 점. 네, 네. 원장님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는 화병이라는 질병도 있던데 네. 어떤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런 화병이 발병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제가 정신과 처음 이제 배웠을 때 네. 진단 기준 책이 한 이 정도 두꺼운데요. 거기를 넘기다 보면 코리아 해가지고 네네. 화병, 영어로 HWABYONG 화병이라는 네네. 질환이 있습니다. 한글 병명이네요. 그런데 그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마르셀라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고유의 문화의 특징적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은 정서적인 장애 및 인지 기능이 주로 감퇴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증상, 이런 통증이나 화병이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면 당장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젊은 사람이 네네. 네. 어른 앞에서. 어른 앞에서 뭐 대드냐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표현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던 거죠. 그럼 나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안으로 삭히는 경향이 많고요. 그걸 삭히다 보니까 우리 가슴 아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슴 부근에 이상한 증상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네. 화병이란 결국 우울증의 신체적 증상으로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네. 이런 통증이나 신체적 증상을 우울증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광고판에도 통증이 있을 시에는 우울증을 알아보기 위한 그 상담을 권하는 이런 광고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가능합니까? 아까 말했던 화병의 원인하고 비슷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의사의 책임입니다. 아, 네. 의사들은 보통 환자분들에게 정신과를 가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의사가 환자분에게. 네네. 그럼 환자분이 왜 그러냐면 환자분이 화를 내거든요. 내가 네, 미쳤어요? 네, 네. 그래 한두 번 듣게 되면 이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그런 말씀 하실까 안 해버리고 네. 그냥 신체 증상으로 이걸 해결하면 훨씬 뭐랄까 그냥 부드럽죠. 다른 사람도 듣기도 부드럽고 네, 네. 환자 본인도 이해하고 그 편하고 네. 네, 자기 정신병이 아니라는 것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분위기가 또 신체 증상이 상당히 많은 이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원인이 또 작용을 하고 있었던 그렇네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체적 증상의 호소가 우울증의 진단이나 치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서적 증상 때문에 감정적 증상은 금방 우울증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입이 빨라지겠죠. 뭐든지 개입이 빠르면 질병은 빨리 낫습니다. 후유증이 네. 적습니다. 조기 발견이요. 네. 네. 그런데 우울증은 정서적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이 같이 있는 질병입니다. 아, 그런데 신체적 증상에 우리가 너무 관점을 두다 보면 진단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럼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아까 말한 직업적인, 학업적인 능력이나 아마 알코올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큰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숨겨진 정답을 찾는 과정까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지적이십니다. 원장님, 앞서 유전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지 걱정하시는 시청자 질문을 답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우울증의 원인이라면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건 또 원인이 없다는 거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네. 과학으로서는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은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을 찾는데요. 네. 우리 두 개 내에 어떤 그 부위에서 네. 일반인들하고 다른 활성이나 과다 활성이나 과소 활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전두엽 같은 건 감정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울증 환자분들은 떨어진다는 거죠. 네. 네. 편도나 뭐 이런 데 시상 같은 데는 또 과활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걱정이 많아지고 이런 원인을 찾는 의학자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약물은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밀접하게 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것이 떨어진 것들이 분명히 우울증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자녀분에서 두세 배는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울증 환자분들이 대뇌 피질이 정상인에 비해서 용량이 적다는 거죠. 네.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울증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진 것이냐는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고요. 쌍둥이 실험을 해보면 일란성에서 이란성보다는 훨씬 우울증에 걸릴 확률들이 더 높아집니다. 네. 이런 점들이 유전적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인 원인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직, 누구 죽음, 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 원인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우울증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네, 우울증이 네, 빠지고 네. 어떤 분도 그걸 이겨내거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능력과도 개인적인 어떤 타고난 성격과도 약간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네,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대 무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이 쥐가 도망갈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그렇지 않은데요. 절대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네. 그런 환경을 갖춰놓고 쥐를 실험을 해보면 이 쥐는 금방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우리 인간들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인지 이론은 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신체적 질환을 살펴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면 갑상선 검사는 필히 저희가 해보기도 하고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분들은 많이 또 이런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아까도 또 암 환자분들이 네. 특히 또 우울증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고요. 뇌를 다치신 분, 뇌에 어떤 영향이 있는 분들도 우울증에 상당히 많이 네. 호소하게 됩니다. 뭐 심근경색, 약물도 그렇습니다. 호르몬제, 피임약, 우리가 말 혈압약 등등 이런 약들이 전부 다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봐보겠습니다. 네. 네. 왼쪽 뇌는 정상입니다. 이 글루코스를 가지고 실험을 한 그 실험인데요. 네. 정상에서는 밝게 나타납니다. 즉 활성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겠죠. 네, 네. 그런데 우울증을 가진 환자분들은 앞에 정상인의 빨간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전전두엽에서 활성화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인지 이론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사고방식이 약간 저희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뭐 일이 잘못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네. 상처받지 않습니까? 네. 나 때문이다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촬영하다가 잘못하면 왜 그래?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탓해야만 제가 편해지니까요. 근데 자존심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비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만 네. 또 실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어 기제인데 우울증 환자분은
거꾸로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내가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해버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에이씨, 좀 이따 좋아지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절대 풀리지 않을 거야. 앞으로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우울증 환자분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건전하게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다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상하대요, 이게. 그래서 모두 결론은 부정적으로만 나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거에 똑같이 붙여버리는 일반화를 시행해버리는 게 다 잘못될 것이다라고. 이 과잉 일반화를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뭐가 잘 되면 우리들은 와, 이제 됐어. 이제 잘해볼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거꾸로죠. 아, 이번 잘 된 건 운 때문이다. 또 앞으로 똑같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버리고요. 다음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모아주면 더죠.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잘하면 되겠지인데 이분 흑, 딱, 백, 딱 해서 한쪽에만 신경을 써버리고 그럼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관찰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울증이 신체적 증상과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신체적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건강클리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첨단병원 정신과 이병혜 원장님을 모시고 우울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울증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말씀은 약물 치료와요. 정신치료, 기본적인 건강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우수합니다. 빨리 또 치료되는 경향이 있고요. 경비가 좀 싸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2, 3주 후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지 기간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고치겠느냐? 내가 왜 약으로 나의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약에 의존하게 되어 내 의지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약엔 중독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독이 아니고 약간의 의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약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쓰면 바보가 된다. 또는 약을 오래 쓰면 다른 약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약간은 멍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로 가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으로 뇌의 영양인자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이 뇌가 발달을 하지 않고 퇴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을 써서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약을 쓰지 않아서 치매나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정신과 약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복용을 꺼려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이러한 우울증의 치료 효과는 어떤 경과를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약을 투여하게 되면 수면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면이요? 식욕이 회복됩니다. 이게 2주입니다. 처음 2주 동안, 그 다음에 활력이 2 내지 3주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 증상은 실제로는 3 내지 4주 때나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힘드니까 빨리 좋아지게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농담으로 아무리 배고프다고 압력밥솥에 밥이 빨리 되느냐, 어차피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신다 라는 말씀을 좀 주로 하게 되죠. 늘 급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그때는 바로 투약을 중지해도 되는 건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일 많이 질문합니다. 언제 약을 그만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되면 좋아지면 저 약 그만 먹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적어도 4개월 내 6개월 이상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재발을 꼭 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4개월 이후에도 재발은 자주 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약을 드시면 훨씬 재발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뇌 영상을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네, 네. 이 왼쪽에 치료 전에 빨간 영상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로토닌을 운반하고 있는 트랜스포터가 여기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 세로토닌과 그 운반 인자가 결합을 해서 이 부위에 침착을 하지 않고 체내에 이동하는 네.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DNA에서도 영향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 우울증의 정신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대1로 하는 개인 정신치료, 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하는 집단 정신치료, 아까 인지 왜곡을 우리가 변화시켜주는 인지행동치료, 네네. 그 다음에 가족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 개인 정신치료는 개인의 어떤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고요. 네네. 집단 정신치료는 여러 명이서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아니라는 거. 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좋아졌구나. 또 네. 모델링을 네네. 하면서 좋아지고요. 인지행동치료는 사고를 바꾸는 거죠. 아까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켜서 감정에 영향을 주게끔 하는 거고요. 네. 가족치료는 가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울증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네. 필요하다면 정신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밖에 다른 치료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규칙적인 운동, 이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은 저수지에 있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얼뜻 보면 굉장히 많게 보이지만 안쪽을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조금의 가뭄에도 저수지의 물은 말라버립니다. 네, 네, 우리는 그러면 물을 채우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쌓여 있는 토사를 치우든지 하는 네. 노력을 우리가 하듯이 네. 이런 건강을 또 유지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치료 중에서는 광선 치료, 네. 전기 충격 치료, 뭐 자기 자극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운동과 네.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모든 건강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울증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입원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자해나 타해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예,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네, 또는 네. 식사를 거부하셔서 제2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때 네, 네. 증상이 너무 갑자기 심해져서 가족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또한 유생관리의 잘못이고 나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예, 정신과 의사를 만나든 아니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든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으시고요. 치료 시작 후에 갑자기 좋아질 거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주가 돼야만 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결정은 무조건 2개월 뒤로 미루라고 제가 충고를 해드립니다. 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만 기다리시면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활동에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족들은 대신에 병으로 인한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성격 타서 들리거든요. 네가 잘하면 되지. 나같이 가서 운동하자. 운동하면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해라. 그게 안 되니까 병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했더라면 우울감이죠, 그냥. 또 하나가 낫는 병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 걱정합니다. 이게 낫습니까? 재발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발은 할 수 있지만 낫을 수 있는 병임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증상에 대해서 가족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네, 네. 답답하거든요.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밥도 못 하는데. 그렇지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즐거운 활동을 제가 권유는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강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게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치료를 권유해 줘야 되겠죠. 약물 복용을 권유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울증의 발병이 본인이 약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네. 점, 또 치료 결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된다는 네.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서 한 번 더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면 살이 찐다고 하던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우울증 치료하는데 왜 살이 찌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많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게 밝혀질 것 같지만 실상은 몇 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가설입니다. 우울증과 예, 비만이요? 예. 네. 한 연구는 우리가 아드레너지가 알파2 리셉터라는 예, 또 하나는 세로토닌 2 리셉터라는 또는 그렐린이라는 이런 물질에 의해서 대인다고 가설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생각해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활동이 줄어들고 네, 네.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이런 체중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네, 지금 네. 정신의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우울증 환자에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끔은 경험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많죠. 폭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정신적 지체, 움직이지 않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중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우울증 치료의 경과에서 재발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의 재발을 알려주는 변화나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불면증이 지속되죠. 네, 네. 또 하나가 무기력이죠. 쉽게 지치는 증상이 또 나타나기 네. 시작하고요. 짜증이 많이 납니다. 짜증도 억제하는 것도 정신적인 에너지인데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라앉은 기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때, 그다음에 식욕이 변화할 때, 네, 네. 네. 어떤 신체 증상이 또 생기기 시작할 때, 불안장애나 약물 남용이 시작될 때 우리는 재발 경고 증상인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은 최초 발병의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한번 치료한 우울증이 재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우울증이 발병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발 예방을 하시려면요. 네. 유지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만 뇌는 활성화가 됩니다. 네, 네. 그 뇌 영양인자가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 있으면 한 6개월 이상을 드셔야만 뇌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 이상의 약물 치료도 저는 유지를 하실 것을 권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부 환자에게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취약해지니까요. 네, 이때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혼합하면 훨씬 좋아지고요.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시려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디선가 채워라. 네, 네. 네, 그게 무엇이냐? 긍정적인 사고를 평상시 하셔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하나쯤은 찾으셔야 되고요. 네, 네. 가족,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서슴없이 하셔야 되고요.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는 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네. 미리 마음만 먹으면 실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네. 우울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신 건강 문제나 위기 관리를 위한 상담 시설이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다고 하던데 환자나 가족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연락처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인데요. 네. 1577-0199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개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결을 돼 있고요. 네. 생명의 전화 1588-9191 네, 네. 또는 자살 예방 협회 사이버 상담실로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 청소년 상담원 02-730-2000번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분 말씀 있으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울증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울증에 걸리시고 나서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신과에 있는 의사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빨리 낫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신과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병원 정신과 이병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흔히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들 합니다만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또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병을 가벼이 여기고 치료를 소홀히 했다가는 자칫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임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가족과 주변에 적극적인 도움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